아우디는 침묵과 같은 상황에서 할인 판매를 하면서 좀 브랜드를 살려왔었는데 제값 주고 사기 어려운 차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쌓였고요. 판매 공백 기간이 있었던 브랜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이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어떤 취급이었냐면 거기 조명회사 아니냐, 그룹 자체가 휘청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차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차만 있어요. 그 차를 설득을 하지 못하면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독일 3사 중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브랜드는 아우디입니다. 한국에서 유독 아우디가 안 팔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거는 좀 시대적인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디젤게이트 여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브랜드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좀 갈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우디는 말 그대로 거의 침묵과 같은 상황에서 좀 할인 판매를 하면서 좀 브랜드를 살려왔었는데 그 할인 판매로 인해서 제값 주고 사기 어려운 차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쌓였고요. 그거는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로열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고, 또 TFSI 엔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안 계속 TDI 모델을 팔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디젤은 이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좀 배척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죠. 일단 이거는 표면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내 시장만을 놓고 볼 때 작년보다 올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일단 8,495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2024년이 돼서 9,700대로 늘어났습니다. 14%가 늘어났고요. 올해는 8월까지를 보면 2024년 동기간에 5,500대가 팔렸는데 8월까지 7,400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3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젤게이트 2015년에 있었고 국내에서도 판매 정지가 들어갔던 게 2016년, 17년이었었고요. 판매 정지 기간 이후에 다시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인증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올스톱이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공백 기간이 있었던 브랜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가 디젤 엔진을 승용 디젤을 많이 탔던 거가 사실이에요. 국내에서 수입차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가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거는 뭐 1988년에 개방이 공식적으로 됐지만 그 이후에 1990년대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판매가 후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이때는 혼다의 차들이 뭐 CR-V라든가 그다음에 어코드라든가 이런 차들이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차 브랜드 중에 렉서스 ES가 처음으로 다시 1등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 그때 BMW 그다음에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디젤 엔진 열풍으로 그네들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거를 주도했던 게 2013년에 런칭했을 거예요. 520D입니다. 520D가 그 이전에 팔렸던 차들은 8천만 원 가까운 상태였었고요. 그 차를 6천만 원대로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거기에 BMW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들어붙어서 유예 리스라든가 유예 할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붙여갖고 미친 듯이 팔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수입차 안에서, 왜냐하면 국산 승용 디젤은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 브랜드들의 디젤 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승용차의 세단의 디젤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거였었고요. 그냥 디젤, 그래 SUV에는 디젤이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승용차에 디젤을 얹고 연비가 20km가 나온대. 우와, 대단한데? 예전에 탔던 국산 디젤 차들하고 비교해서는 소음 진동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디젤 차가 수입차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브랜드가 같이 성장을 왕창 해요. 그랬는데 그게 디젤 게이트가 터졌죠. 그리고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브랜드 자체가 판매가 중단이 되고 시장의 이미지가 디젤은 이제 끝났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기차의 시대지, 혹은 가솔린 엔진 그냥 사도 되겠네로 전환이 되면서 인기가 사그라들었던 것도 있고요. 아우디가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걔네들 캐치프레이즈가 모스부르크 듀르크 테크닉이라서 기술을 통한 진보예요. 워낙 기술을 앞세웠던 브랜드고요. 그 기술에는 TDI 엔진, 그러니까 터보 디젤 직분사 엔진, TFSI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 그다음에 쿼트로 4륜 구동 시스템, 그다음에 LED 라이팅 기술,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 기술 이런 것들을 아우디가 주로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주로 많이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축이었던 TDI 엔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도덕적인 이슈로 무너지고 나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대에 이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어떤 취급이었냐면 거기 조명회사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비하되기도 했었죠. 왜냐면은 브랜드가 휘청한 게 아니고 그룹 자체가 휘청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기술 발전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다른 브랜드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엔진이라던가 LED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아우디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전동화 전환은 어쨌든 내부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터닝 포인트를 맞고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재작년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우디에서 이제 Q4 이트론이라고 하는 그 딱 잘 팔릴 만한 영역의 준중형 사이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투싼 그런 사이즈? 그런 사이즈의 SUV예요. 근데 그 이트론이라고 하는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기억입니다만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Q4 이트론이 팔려서 아우디 판매 대수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 까놓고 얘기하자면 팔릴 차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 모델 라인업들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비해서 24년에 15%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 35% 정도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8월까지 수입차 판매 대수의 순위를 보면 1위가 BMW입니다. 5만 1000대 가까이 팔았어요. 부동의 1위죠. 벤츠가 4만 1000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뒤집어진 지가 몇 년 됐죠. 그렇죠. 그리고 3위가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모델 Y가 새로 바뀐 것들을 런칭을 하고 있는 것들 다 치우면서 올해 34,500대 가까이 팔았고요. 8월까지 기준으로요. 4위가 렉서스로 1,2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위가 볼보여서 9,095대. 그리고 6위가 포르쉐에서 7,500대고 7위가 아우디예요. 그리고 8위가 미니고 미니가 4,800대, 폭스바겐이 9위 3,900대, 10위 랜드로버가 3,300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7위인 아우디가 7,400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잘 팔리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 어쨌든 BMW, 벤츠, 렉서스, 볼보, 아우디라는 거죠. 대중차 브랜드로 갔을 때는 많이 회복돼서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서 10위 바깥권에 있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거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포트폴리오가 대폭 보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국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중형급 SUV 형태를 갖고 있는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죠. 게다가 TDI도 어쨌든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아우디는 보게 되면 예전에 많이 팔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A6라는 세단이 딱 버티고 있고요. 지금 세단이 있고 그 밑으로 A4가 입문용 같은 처음에 진입하기 좋은 예쁜 수입차의 기준처럼 돼 있었고요. SUV로는 Q5가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축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R8 같은 차들이 가성비 있는 스포츠카 브랜드로 그리고 옛날 영화입니다만 아이언맨 같은 데서 아이언맨의 차로 나오면서 인기도 끌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잘 팔렸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A6 같은 경우도 배기량이 2000cc인 TFSI와 2.0 TDI 엔진 갖고선 출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쿼트로 4륜구동이냐 2륜구동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델을 하나를 정했지만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매라는 게 그렇거든요. 전 시장으로 사람이 한 명이 오면 와서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을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 안에서 이 차 어떠냐? 아, 이건 비싼 것 같다. 그러면 그거랑 같은 거지만 옵션은 이렇게 빠진 이런 차가 있다 해서 이 브랜드 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메뉴판이 있어야 고를 게 있어야 그런 거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아우디가 힘들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차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차만 있어요. 그러면 그 차만 있으면 그 차를 설득을 하지 못하면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수입차 브랜드로 갔을 때는 Q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X3, BMW X3나 벤츠의 GLC 같은 차, 중형급 SUV를 사러 왔다.
그러면 GLC를 보러 간 사람한테 GLC도 있는데 GLC가 종류가 이러이러 엔진 종류가 이렇게 됐고 옵션에 따라서 에이지 패키지도 있고 모두 있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다른 브랜드 경쟁 모델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거 안에서만 고르셔도 돼요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회사 차가 팔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나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GLE가 있습니다. 이런 이러면서 할수 식으로 있다. 왔다 갔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아우디의 판매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런칭한 새 차들이 그 Q6 이트론이라는 전기 SUV, 중형급의 SUV가 있고요. 그 다음에 Q5가 A6인데 그것도 내연기관 차들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중형 세단급에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A5의 이제 부분 변경 모델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Q5 잘 팔리는 차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팔리는 차들이 계속 신모델이 체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6 이트론 같은 경우도 해치백 형태로, 물론 딱 떨어지는 4도어 세단 형태는 아니지만 해치백 형태로 돼서 활용성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체급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Q7, Q8 그리고 이티론 모델들이 도입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 코어 모델, 중심 모델들이 점점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브랜드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판매는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 됐어도 지금도 아우디 살까라고 주변에 물어보면 굳이 그걸 왜? 요즘 BMW 잘 나가던데? 볼보 있는데 왜? 야, 너 그 벤츠 안 사냐? 난 벤츠 좋던데? 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돈 씨가 또 나오죠. 거기서 한 번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가치를 얼마만큼 시장에도 심어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지난 시간 동안 아우디를 보면은 자동차는 계속 팔아왔어요.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고 나름 고객 행사 같은 건 해왔어요. 꾸준히 여러 방식으로. 그런데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너졌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들을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우디 어떠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보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PPL이라던가 브랜드 활동이라던가 대외적인 액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또 미디어단의 그런 PR이라던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 적적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아우디라는 차를 좋아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차는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 혹은 다른 브랜드에 잠깐 시선이 갔던 지난 10년 동안, 특히 이제 볼보가 되겠죠. 또는 이제 렉서스 같이 아우디에서 아우디를 못 사면 뭘 사야 되지? 라고 하면서 다른 차를 바라봤던 사람들을 다시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 활동이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액션이 잘 없다라고는 하는데 하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차가 론칭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영업사원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서비스 쪽의 교육도 해야 되고 뒷받침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들이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것들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교육은 원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육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업을 해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영업사원들이 받는 자신감의 정도가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그 규모가 회복이 됐다는 거가 이제 이 브랜드가 뭐 좀 하려나 보네? 라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마케팅적인 방법들과 세일즈적인 방법들이 교차돼서 같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셋업은 되고 있다. 이제 다시 도약할 수 네. 있는. 근데 이제 그 위에 포장하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판매량 급감의 원인으로 부족한 서비스 센터와 품질 저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아우디의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서비스 센터가 부족해서 내지는 뭐 서비스 품질이 안 좋아서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개별 케이스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고장이 났는데 갔더니 개판으로 고쳐놨더라, 혹은 부품이 없어서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하더라, 대차도 안 해주고 서비스 진짜 개판이다 라는 케이스들은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없는 브랜드는 없어요. 생깁니다. 당한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신 일인 거는 분명히 생각이 들지만 그 케이스는 모든 브랜드에서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생기고 있는 일입니다. 아우디가 한창 많이 팔 때는 국내에서 3만 대 넘게 파는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전 시장도 더 많았었고요. 그런데 메인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딜러들,
딜러들의 메인 서비스 센터들 중에 없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그 와중에 최근 2-3년 동안에는 그것들을 다시 확장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테크니션들을 놓치지 않는 게 이럴 때 가장 중요해요.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세일즈맨들 같은 경우는 8차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떠나는 가능성이 훨씬 커져. 사실 잡기도 어려워요. 월급을 회사에서 그 사람들은 차를 팔아서 수당을 받아야 수익이 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을 버는 수익을 회사에서 차도 안 파는 사람들한테 보존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맨들은 사실은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차가 잘 팔리는 브랜드로 옮겨가는 것도 뭐 철새라는 욕을 먹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는 다른 거예요. 3만 대, 2만 대 가까이 팔았던 차들이 계속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신차가 안 팔리면 신차의 보증술이라든가 기본적인 워런티를 위해서 들어올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줄어요. 하지만 서비스 센터는 사고 수리를 하는 걸로 먹고 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차근차근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물론 이제 테크니션들은 어쨌든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경력이 높아지면서 그 이슈는 있죠.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차가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신차 팔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서비스 센터의 수익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테크니션들의 연차가 높아지면 연봉은 올라가야 돼요. 딜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원들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3년 이상 경력된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가는 물론 나가는 거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밖에 나가서 자기 샵을 차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는 게 딜러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였었던 거고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런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베테랑 엔지니어가 이탈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셨으면 당연히 불만을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과 네트워크 규모는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의 이슈들은 말 그대로 이제 SNS에서 일어나는 경험담 인 거고 전체적인 그런 네트워크 규모와 시스템이 운영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긍정적인 경험을 길게 쓰시는 분은 없어요.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서비스 잘 받고 한 거는 당연한 일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을 하게 되면 길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오늘 몇 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현재 독일 3사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BMW입니다. 최근 유독 BMW가 주목받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소비자가 BMW 브랜드 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너무 설계를 잘 해놨어요. 포트폴리오 설계가 B부터 Z까지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형 7 시리즈에 도입되었던 그 디자인도 뭐 X7에 도입되었던 그 디자인도 처음에는 약간의 그런 좀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경쟁사들이 워낙 좀 실수 아닌 실수를 좀 남발은 한 사이에 득을 많이 보게 된 것 같고 특히 약간 롤스로이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특히 왜냐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럭셔리 브랜드인 마이바흐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바흐를 철저하게 격화시켰죠. 좀 더 대중적이고 마치 그냥 패키지처럼 마이바흐 패키지처럼 판매를 하니까 하이엔드 럭셔리 부분에서는 롤스로이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뭔가 약간 우리가 저번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영진들의 오판과 혼란 속에서 그 사이에 BMW는 모든 영역을 다 챙겨가면서 쌓아 올려왔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BMW 드라이빙 센터라던가 한국 부품사들을 발굴해서 연결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포장을 하고 잘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걸 놓치지 않고 있죠. 게다가 뭐 주니어 캠퍼스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드라이빙 센터가 영종도에 있잖아요. 영종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다 초청을 해서 주니어 캠퍼스 체험을 시켜줘요. 저는 이제 영종도에 살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지역 기반의 기업인 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글로벌 브랜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회사의 역할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임원이 헤드쿼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차 전략이 명확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최근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전동화 전략도 거기에 녹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간소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거냐, 그리고 그 와중에 모델별로 특성은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관통할 수 있는 디자인 철학도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뭉쳐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신차로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게 하는 2-3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거를 차곡차곡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BMW는 결국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화 전략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이 주제가 아우디다 보니까 아우디로 그걸 돌아가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디젤 게이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신차 개발 주도권이 그룹사 안에서 재배치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포르쉐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헤맸습니다. 있는 차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헤매다가 2020년에서 21년 전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쯤 전후에서 플랫폼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개발한 것들이 어떤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상품 전략에 어떻게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차들이, 그게 작년 재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제서야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거고요. 얼마 전에 독일 뮌헨에서 IAA가 열렸죠. 모터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여기로 갔는데,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전체 브랜드들이 다 참여를 하고, 거기는 우리나라 킨텍스 기준으로 1관, 2관, 3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그게 한 10개 정도 전시관이 있어요. 킨텍스 일전 시장 통만한 게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 예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갔던 기억으로 보면 그 전시장 하나를 벤츠가 하나를 통으로 das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시장은 BMW가 das습니다. 하나는 아우디가 써요.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들이 나머지 7개들을 다 채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진이다 이거죠. 그런데 뮌헨으로 가게 되면, 뮌헨에 물론 메세도 새로 짓고 그랬다고 하지만 작아요, 프랑크푸르트보다. 뮌헨은 BMW의 도시입니다. 본사도 거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뮌헨 메세 안에다가 전시장도 가장 크고, 도심 내부에다가 오픈 스페이스들을 차려갖고선 거기에다가 차려놓은 것도 BMW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BMW는 그동안에 정리했던 것들을 노이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내놓으면서, 컨셉트카를 양산차로 내놓으면서 iX3 가장 잘 팔릴 SUV를 처음 만들어서 내놨거든요. 전기 SUV입니다. 아우디는 이번 IAA에서는 컨셉트 C라고 하는 컨셉트카 형태로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레트로 모던을 컨셉으로 잡아서 클래식한, 일단 이름 자체 컨셉트 C라는 거가 1930년대에 있었던 아우토 우니온, 아우디의 전신이나 다름없죠. 아우디 4개의 회사가 모였을 때 처음이었던 아우토 우니온의 타입 C 레이스카에서 가져온 거예요. 레이스카의 그릴을 이용을 하고 디자인을 바꿔서 그걸로 내놨는데, 그게 디자인 방향성이고 앞으로의 디자인 철학이다라고 내놨어요. 인테리어도 심플한 걸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디는 그 방향을 이제 디자인 방향까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컨셉트 C가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방향성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컨셉트 C는 인기가 많았던 TT의 이제 후속 모델의 디자인이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 하는 거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이게 결국은 노이어 클라스가 언제 나왔냐를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이어 클라스가 이미 컨셉 모델로 몇 차례 모습을 보였고, 노이어 클라스를 기반으로 한 신형 3 시리즈와 이 iX3까지 이미 공개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우디의 이번 디자인 기조의 발표는 작년에 제규어 디자인 발표보다 늦은 거거든요, 사실. 네. 뭐 그 안에 있는 기술이 물론 이제 PP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미 개발되었고 포르쉐에서 이미 실존하고 있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더 빨리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경쟁사들보다 너무 늦은 거예요. 심지어 유럽 브랜드 내에서도 늦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도 일본이라던가 미국 브랜드들이 제시하는 청사진들보다 한 2-3년씩은 늦은 거죠, 지금 이미. 그걸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조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전에 벤츠 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동차 회사의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략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경영진들의 역할이고, 경영진들이 얼마만큼의 미래를 보고 미래에서의 될 가능성들이 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가 핵심인데, 아우디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2-3년 정도가 늦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플랫폼 전략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좋은 차들이 나올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내에 런칭해서 판매하고 있는 차들도 Q6 이트론 같은 경우도 PP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그 Q5 같은 경우도 내연 기반인 PPC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니, 시장에서 회복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